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한 45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참사, 그리고 검증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사드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북핵 대처 문제, 북에 대한 인식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방송과 언론 그리고 신문을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최근에 MBC, KBS 사장을 그만두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노조가, 언론 노조가 나서서 속칭 말하는 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투사로서 강효상 의원님께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 계십니다. 우리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장 출신이시고 현재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방송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고 누가 선뜻 맡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효상 의원님께서 용기와 결기를 가지시고 이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 예, 대변인.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떠세요? 유해 교수 대신 예, 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유해 교수께서 얼마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 적반하장을 진행해 왔는지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설명을 드렸고 거기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자, 간단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네,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네,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맡았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름의 위원장을 맡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야당 시절에 정말 입만 열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정말 방송과 언론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얼마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언론 자유가 만개하고 정말 방송이 정말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참 과감한 그 행보들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언론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말 요새 뭐 유행하는 말이 내노란불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장악하면 국민의 방송이고 다른 당이 장악하면 그거는 정권의 방송이고. 뭐 사실 우리 당은 장악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보면 MBC, KBS를 다 자사 기자 출신들로 임명했고 굉장히 저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그렇게 공영방송을 운영해 왔고요. 그리고 지난 뭐 최순실 게이트의 뭐 보도를 보더라도 또 총선 때 굉장히 저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공영방송이 보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다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 이름하고 똑같은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KBS, MBC 방송사 사장 사퇴해라, 교체해야 된다 막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요. 이게 상당히 1년에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이 언론 노조는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노조가 뭐 요구하는 거야 마땅한데 뭐 거기서 그런 얘기 할 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직접 말은 못하지만 언론 노조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애드벌론을 띄웠고요.
곧이어서 바로 언론 노조들이 네. 굉장히 이제 그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6월 8일 날 정말 공공연하게 네, 그 네. 공당의 대변인이 네, 네. MBC 김장겸 사장 또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을 사퇴를 압박을 했고요. 네, 네. 또 하루 뒤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네. 6년이나 지난 KBS의 그 민주당 뭐 회의 도청 의혹, 네. KBS는 절대 도청이 아니라고 네.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때 조사가 끝난 수사 사안입니다.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입건조차 안 됐다고 얘기 그렇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면서 네. 고대영 사장 사퇴와 재수사를 주장을 했고요. 네, 네. 뭐 또 바로 민주당 미방위원들이 또 네.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련의 이 조직적인 방송 장악 움직임이 네. 벌어지고 있다.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야 저기 너희 노조는 그 사장 바꾸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뭔가 짠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KBS, MBC 사장들은 임기가 다 남아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변인들이 나서서 물러나라. 그렇습니다. 예.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제는 그야말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네. 정권이 바뀌어도 네. 그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네. 어떤 그런 소신이 있는 그런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장치인데 네. 이런 제도적 장치마저 네. 완전히 무시하고 형해화시키는 정말 이거는 언론 자유를 정말 후퇴시키는 네. 정말 이런 그 일들을 버젓이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었죠. 과거에 사실 이제 역대 정부의 과거에는 이제 그 뭐 50 때 사실 뭐 땡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예. 그러나 그 뒤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 보면 예를 들면 뭐 한겨레 논설위원을 KBS 사장에 임명시킨다든지 네, 네. 뭐 MBC 노조위원장 출신을 또 MBC 사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과 코드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왔던 것이 네. 이건 뭐 여야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훈을 되살려서 지난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게 네, 개선이 돼 오고 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자신들이 정권을 되찾았다고 해서 마구 이렇게 또 언론 방송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DJ 정부나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겨레 신문 사장, 그러니까 방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KBS 사장으로 앉히고 노조위원장 출신을 또 MBC 사장으로 앉히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도 해당 기자 출신들이 사장이 되도록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서 어느 정도 언론의 공정성을 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당 시절에 임명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눈에 가시 같으니까는 빨리 물러나라 그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중대한 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정부가 네네. 완전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예. 완전히 그건 무슨 룰을 말씀이시죠? 그 완전히 룰을 깬 건데요. 네네. 지난 그 정부에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정부 위원 몫으로 네. 김용수 미래부 네. 공무원 출신을 방통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인데요. 네. 위원장이 한 분이 계시고 위원이 4분 계신데 관행적으로 여당 3사람 네. 그리고 야당 2사람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국당에서는 저희가 이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정부 몫으로 임명된 그 김용수 위원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저희 한국당에서 추천한 김석진 위원이 있으니까 네. 저희 야당 몫은 두 명이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원내 그 지도부 간에 한 명을 국민의당에 네, 네.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그 양보도 있었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정부 몫으로 임명된 김용수 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임명을 해버리고 방통위원을 빼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임명된 지 얼마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을 빼가지고 임명시키고 그 공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민주당 몫으로 임명됐던 고3석 위원을 네. 거기다가 정부 위원 몫으로 또 네네. 그냥 갖다 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야의 배분이 자칫 4대1로 4대1까지 되는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의 사실 정체성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부 편을 들면은 정말 네. 4대1이 되는 네네. 위원이 2명이 안 되면 이게 방통위원회 회의도 소집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불균형한 네.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상업 장사에도 이게 상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것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네. 하나의 그 서로 약속이 있는 건데 이건 법 이전에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꼼수들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되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정권이 바뀐 과도기 상황이니까 정권 초기에는 비록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지만 현재는 과거 여당이었던 우리 측에서 임명한 사람이 3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사람이 많은 거죠.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꼼수를 어떻게 부렸느냐. 우리가 임명한 정부 시절에 임명한 분을 차관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민주당 몫을 넣고 거기에다 국민의당이 하나 들어가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3대2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위원장까지 임명을 하게 되면 4대1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서 임명이 된 분을 빼내고 거기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을 넣다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수결 상황이 3대2에서 2대3으로 바뀐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단순하게 그 KBS, MBC 사장 물러나라는 것 거기에다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여기까지 갔네요.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MBC에 대한 직격탄을 한번 날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당선이 되자 YTN 사장은 눈치를 봤는지 스스로 물러났고 또 MBC, KBS 사장 물러나라고 하고 언론 노조까지 가세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고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뭔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보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민주정부에서 지난 그 최순실 사태의 교훈이 뭡니까? 어떤 민간 부분에 정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국민의 여망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그 공당이 공영 방송 지배 구조에 개입을 하고 그 권력이 계속 이런 부당한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해라 이런 거고요. 지금 벌써 1년에 그 공영 방송이나 민간 방송에서 어떤 그 권력이 방송을 장악해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 부당한 또 편파적인 정권 홍보에 가까운 이런 방송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노조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그 부역자 명단이라고 부역자 명단 나왔죠.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실명을 공개를 하고 퇴출시키겠다. 무려 숫자가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100명에 달합니다. 무슨 이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부역자라는 말을 지어가지고 부역자라는 말은
국가 반역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던 네. 정말 참 무시무시한 용어인데요. 네, 네.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이게 어떤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들을 네, 네. 들을 싸잡아서 네. 지금 부역자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네. 이런 것은 정말 그 반헌법적인 행태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정부가 그 소위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네, 가지고 일종의 블랙리스트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지금 김기춘 실장과 네. 조은선 장관이 그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행태인데 네.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언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네. 퇴진 압박을 하는 것은 정말 반헌법적인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과거에 지금 문제가 됐던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그런 리스트를 작성했다라고만 보도가 됐지 구체적으로 그 블랙리스트에 어떤 단체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는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요번에 언론 노조가 속칭 말하는 부역자 명단을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면서는 구체적인 조남 그리고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냥 싸잡아서 부역자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정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뭐 이렇게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 사람을 부역자라고 했는데 왜 부역자인지는 설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그냥 네네. 싸잡아서 네, 네. 보면 이제 유추하기로는 대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네. 이제 방송 간부를 지냈다는 네네.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 아닌가 네.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 모욕죄도 되고 예. 뭐 사실 개인의 어떤 신상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예. 아까 그 부역자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 말을 함부로 쓴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글쎄 이게 지금 이분들이 뭐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좀 잘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좀 협조적이었다 치더라도 이런 분들을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고 또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네.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서 네. 거기에 처벌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부역자라는 정말 그 주홍 글씨를 네. 정말 딱지를 붙여서 네. 말씀하신 대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가하는 것은 네. 저는 정말 민주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정말 이렇게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당에서도 이미 MBC에서는 그 고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네. 피해 보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 그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에서는 네. 또 법률 그 소송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법률적인 그 조력을 해서 네. 그분들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네. 또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 모욕죄가 이제 모욕죄가 친고죄죠. 친고죄고 예. 그렇다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아유,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네. 투쟁위에서 법률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정 대표님께서도 거기 소속돼 계신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법률적인 조력 또 저희가 여러 그 상임이나 네. 그 국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이런 그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그렇게 펴나갈 계획입니다. 네.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좀 부역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 의미가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입니다. 지금 언론노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반역이 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역자라는 말은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동조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일제시대 부역자 맞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 인민재판하고 하는데 그걸 도와줘가지고 막 사람들 인민재판에 처단하게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도와준 사람을 인민군 부역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나 가능한 부역자라는 말을 쓴 걸 보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이 부역자다. 그러면 과연 그 반대에 뭐가 있는 걸까요? 그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또 다른 국가인가요? 아니면 우리 언론 노조는 또 다른 국가인가요? 본인들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국가 반역을 저지른 사람한테나 쓸 수 있는 부역자라는 이 단어를 쓴 거는 법적으로 너무나도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참에 우리 이번에 그 명단에 올라가신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 강효상 의원님께 연락 주시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언론사 그만두시고 소일거리 없으시거나 또는 수입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요 민사소송하면 돈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많이 좀 받으셔서 주변 분들한테 밥도 많이 사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 대응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언론사들의 편향된 방송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편향된 방송이 나오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언론 장악 시도와 뭐 연결이 된 문제로 보이는데요. 지난 16일 날 KBS에서 명견말리라는 프로가 방영이 됐는데 논란에 휩싸이고 있죠. 네네.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BS에서 이제 금요일 날 밤 시간 상당히 프라임 타임 때죠. 그 이제 명견말리라는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는 주로 석학들이나 또 뭐 미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또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또 지식이 어떻게 또 전개될 것인가 이런 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상당히 그 이해를 넓히는 이런 프로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그 출연을 해서 1시간 동안 정권 홍보, 지금 대북 정책을 정말 왜곡 편향되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영방송들이 점점 이게 나라의 국익이나 나라의 장래와는 상관없이 이게 정권 홍보 도구로 이게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말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이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더 쓰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런 정말 뚱딴지 같은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이 국방비를 북한보다 10배 이상 더 쓰니까 북한이 하나의 자의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런 북한의 논리를 완전히 정당화시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방비를 10배나 더 쓰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국방비를 줄이면 핵무기나 미사일 안 한다는 얘기랑 같이 들리는데요. 우선 그 국방비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도 참 어불성설이고요. 우리나라 군인들의 봉급 체계나 여러 가지 그런 그 고정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다가 북한의 국방비 숫자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 발표하는 숫자가 다 거짓말이고 조작된 통계 아닙니까? 그것을 단순 비교했다는 것도 참 이건 학자의 상당히 양심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 북한이 어떻게 보면 과거 에버스타트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이제 경제학자 또 안보학자인데 북한 정권이 거의 괴멸 상태인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네. 북한이 되살아났다라고 네, 네. 분석한 학자입니다. 네. 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달러 현금을 줘가지고 네. 북한 경제가 되살아났을 뿐 아니라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그 DJ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네. 자신들의 그 과거 정부가 뒷돈을 대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게 해놓고 네, 네. 거기다가 정말 얼토당토 안 하게 예. 뭐 한국이 국방비가 많아서 네. 저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 DJ 국방비가 어느 날 뭐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네, 다 네. DJ 노무현 때도 다 있어 그렇죠. 왔던 건데 네. 그리고 또 정말 개탄스러운 것은 무슨 중국이 우리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하지 않고 네, 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끊겨서 제주도 경제가 거의 파탄났다 이런 네네. 식으로 지금 그 홍보를 했어요. 네네. 그 문정인 특보는 뭐 제주도 출신입니다만은 네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거나 뭐 고향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네. 지난 그 올해 들어와서 우리 여야가 그 정말 한 목소리로 중국의 그 사드 보복에 대해서 그걸 규탄하고 비판하는 결의안까지 우리가 여야 만장일치로 네네.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말 일국의 그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네.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 사드 때문에 네. 지금 저 우리 한국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네. 이렇게 사태를 호도하고 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이 사람이 공인이 맞는지 그분이 문재인의 외교 특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예. 참. 뭐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이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중국 여행객들이 대한민국에 제주도에 못 오게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 지적을 해야지 예.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안 온 것만을 가지고 지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글쎄 문재인 대통령 제대로 좀 조언을 하실지 걱정인데 방금 그 명견말리 이제 출연 문제에 대해서 네. 원래 문정인 교수가 특보로 임명제기 되기 전에 원래 나오기로 결정됐었던 거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혹시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KBS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게요. 이제 학자로서 이제 출연이 섭외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 특보가 됐기 때문에 네. KBS에서 당연히 네네. 거절을 했어야 이게 아.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네. 그게 원칙이고 정도죠. 네네. 그런데 KBS 설명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가 계속 하겠다라고 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KBS는 그냥 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얘기를 드리는데요. 했는데 문정인 특보가 계속 고집을 해서 했다는 네, 건데 네. 그 고집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방송에 대한 압력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특보로서 내가 계속 KBS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겁니다. 예, 예. 지금 제가 편을 하나 더 예, 가져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명견 말리의 그 방송인데요. 이거 보면 북한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다. 여기 제주도 저 관광 버스들이 지금 주차장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사드 때문에 지금 완전히 휴업 상태다. 이러고 이 사태를 호도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도 여기 발언도 좀 예, 아까 보시면, 말씀하셨지만 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한국이 국방비를 10배 이상 쓰니 북한의 핵 개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철수가 건물을 올려 영희의 빌딩을 가리니 영희가 더 높이 건물을 세운다. 이런 식의 정말 황당한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군비 경쟁으로 사드가 도입된 것이라며 또 제주도에 가서 관광 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왜 사드를 들여와 국민들에게 타격을 주냐. 지금 예. 저희가 핵 개발을 했습니까? 저희가 미사일 쐈습니까? 지금 계속 네. 5차례 지금 핵 실험했고 또 6차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미사일도 사정거리가 점점 늘어나서 네, 이제는 네. 곧 1, 2년 안에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네, 네. 왔기 때문에 예. 한국과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사드를
들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정말 그 국민들에게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결연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말해도 모자랄 네. 판에 오히려 이렇게 이거는 한국과 중국 간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네. 중국에게 우리를 압박하고 보복할 수 있는 빙미를 제공하고 그렇죠. 있는 정말 네. 이거는 중대한 발언으로서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문정인 특보를 저는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양반이 워싱턴에서 또 공항에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특보이기 전에 무슨 교수다. 그리고 내가 어드바이저 한 거를 문 대통령이 뭐 듣고 안 듣고는 본인 판단이다. 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그 미국 세미나에서 예, 자연스럽게 지금 예.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으로 이제 연결돼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 예. 그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를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미국에서 이게 학자로서 발언한 게 아닙니다. 그때 본인은 학자로서 발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호도하고 거짓말하는 거죠. 아, 예. 왜 그렇죠? 한번 우드로 설명해 주시죠. 윌슨 센터에서 저희가 그때 문특보를 미국에서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네. 대통령의 통일 안보 특별 보좌관이다. 아, 영어-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Special Advisor 예. to the ROK. ROK 우리나라의 네. 그 약칭 아니겠습니까? President for Unification and National Security Affairs. 이렇게 아. 분명히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자로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고 특보로서 세미나에 참석을 한 거네요. 미국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특보이기 때문에 초청하고 거기에 발언할 기회를 준 거지. 아. 개인 어떻게 그냥 단순한 교수였으면 네. 그런 기회를 저는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요. 잠깐만 정리 한번 넘고 예. 넘어가죠. 자,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그 세미나에 발언을 할 때 예. 문정인 특보가 내가 연세대 교수다, 내가 원로 교수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면 안 됐을 거다. 그죠? 그런 의미이신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 대통령 안보 특보로서로 소개하고 예. 그렇게 발언을 들은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무슨 돈으로 갔느냐? 네. 이제 동아시아 재단 돈으로 갔다 이렇게 아, 이제 주장하고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동아시아 재단이라는 게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이것은 항공료에서부터 체류비까지 이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네. 이 양반이 워싱턴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 교수 자격으로 말한 거다. 그건 정말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발언이고요. 네. 그리고 그때 말씀을 하실 때 말의 주체를 본인으로 한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해서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 네.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네, 뭐 네. 비슷하게 예. 그 발언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보도에 저도 봤습니다. 네, 저도 뭐 네. 직접 발언을 듣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의 그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거기에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특보가 워싱턴을 다녀간 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햇볕 정책 3단계 전부임을 선포했다고 인식했다. 그러니까 문 특보가 예. 대통령 특보 자격으로 와서 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햇볕 정책을 개선할 거다라고 네, 네. 미국에 당당히 밝혔다. 이렇게 네.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특보가 윌슨 센터 기조연설 전 비공개 세미나에서 네. 주미 한국 대사 네. 관계자, 아. 우리 외교관이죠. 예, 공무원을 예, 예. 배석시켜서 본인 발언을 제대로 적고 있냐며 네. 일일이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얘기가 특보 자격으로 왔으니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예. 일개 학자면 왜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 주한미군 와서 대사관 관계자가 예, 있습니까? 왜 그런 걸 했겠습니까? 네. 왜 서포트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워싱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참 얘기했습니다. 이건 정말 비웃음을 사는
일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미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놓고 학자적 견해라고 국내에 와서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문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긋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경고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게 뭐 정부 정책하고 다른 얘기다 네. 이렇게 뭐 엄중히 얘기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봉합을 서둘러 이제 봉합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그 정부 정책과 다른 얘기를 특보가 하고 다니면 네. 그건 뭐 해임을 해야죠. 네, 네. 예, 해임을 해야 되는데 해임도 하지 않고 버젓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버젓이 두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문정인 특보가 추천한 것으로 저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이제 반기문 총장과 같이 일을 해서 네, 제가 이제 네. 반기문 총장이 추천했는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그런 그 추천 사실 대통령이 지명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유 여사가 추천했다라는 설도 있던데요. 뭐 그까지는 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 보면 그 비서진들이 청와대 비서 특보들이 이렇게 그 정말 국정을 장악하고 네.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참 우려됩니다. 야, 예. 그래서 그 과거 중국의 후한 때 보면 황제 연제를 네. 정말 그 민심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십상시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장량이라고. 네. 장량. 예. 네. 예, 정말 비유할 수 있는 네. 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정인 특보가 과거 그 DJ 노무현 정부 때도 상당히 그 외교 안보 쪽에 핵심 역할을 했는데 네, 그런데 네. 그때 상당히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받을 뻔했는데 네. 뭐 횡단도 개발 의혹 네. 뭐 사건 이런 게 터져서 네. 그 꿈이 좌절됐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명견 만리에서도 그 미국에 가 있는 아들들이 뭐 한국 뭐 전쟁 난다는데 아빠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전화했다는 것을 그 공공연하게 밝힌다는 게 예, 예. 저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자기 아들들은 다 미국 보내서 그 전쟁에 그 걱정을 네. 덜게 하고 네. 그러면 우리 저 한반도에 이 북한의 정말 그런 핵 미사일 위협에 지금 네. 노출돼 있는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네. 그 말씀을 들어보면 문특보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참여정부 당시에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요직을 직접 맡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런데 다만 횡단도 개발 개입 의혹이라든지 아들 국정 문제 이래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돼서 인사청문회에서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공식적인 자리를 주진 않았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던 분이다. 또 달리 얘기하면 결국 이번 정권에서도 실제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뒤에 숨어 있지만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공직을 예. 이제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정말 인사 검증도 거치지도 않고 네. 이렇게 대통령 특보 자리라는 네. 그런 좀 애매한 자리에서 네. 대통령 그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에 가서 네, 네. 우리나라의 그 대외 정책을 네. 또 대북 정책을 이렇게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공개하고 네. 떠버리고 이런 게 저는 과연 외교부 장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렇게 할 정말 그 자격과 네. 그 충분한 지위와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네.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서 대통령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뒤에서 숨어서 그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다시 좀 말을 바꿔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언론 장악 시도와도 뭐 연결이 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특정한 이번 전당대회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거나 그분 편을 들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당과 중앙일보와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구체적인 피해자가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최근 중앙일보가 자사 신문 지면을 통째로 할애해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로 후보로 나온 분을 공격했었죠. 그죠? 네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최근에 그 중앙일보 또 JTBC 네. 이게 이제 신방 겸용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큰 대표적인 네. 매체 아니겠습니까? 신문과 방송을 다 예, 경영하네요. 그렇죠. 다 갖고 예. 있죠. 거기에 이제 사주를 하셨던 이제 네. 홍석현 회장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죠. 네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떤 정책 뜻을 두시고 네. 이제 그 물러나셨는데 이제 그 전 사주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대방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공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 발언 이후에 그 아마 우리 당사에서 그 출마의 변으로 언론이 네네. 정상이 아니다 하면서 아마 네. 이제 그 중앙일보 JTBC 전 사주 네.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네. 이제 한 가지 단편적인 예입니다만은 이 중앙일보 그게 어디 중앙일보 신문입니까? 지면인데요. 거의 뭐 그러니까 한 면을 그 홍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에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예, 헤드라인에 보니까 전부 다 홍 후보 이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참 이게 참 바람직하진 않다 네, 이런 네. 걱정인데요. 그 홍 후보가 이제 홍석현 뭐 같은 홍 씨네요. 아, 그렇네요. 예, 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네,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어떤 그 언론사 또 사주 때 또 그리고 물러난 이후에 네. 그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또 물러나셨기 때문에는 이제는 거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냉혹한 그 비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언론인으로 있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니까 정말 온갖 정말 참 그 터무니없고 네. 과장된 비난에 시달린 적도 있는데 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감내해야 될 네, 네. 공인으로서 감내할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찬반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거기에 대해서 자사의 방송 또 신문 매체를 통해서 네, 네. 일방적인 며칠 동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도 거의 뭐 한 그 뭐 방송 신문 합쳐서 뭐 한 20여 건의 네. 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남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사주를 공격하니까 자신의 매체를 동원해서 네네. 비판하는 거 아니냐.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론을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하신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는 예, 예. 저도 중앙일보를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 지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한 지면이 전부 다 한 사람과 관계된 비판 기사가 쓰인 거는 제가 지금까지 머리에 털나고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그러면 반론권을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한 면 가득 실은 부분은 누가 뭐래도 좀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더 문제는 뭐 그래서 고소장을 홍 전 회장이 낸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앙미디어 네트워크가 홍 회장과 함께 그 홍 후보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뭐 법률가로서 우리 네. 정 대변인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네네. 이제 과연 고소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있느냐 하는 네. 것은 물론 이제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네.
그러나 그 언론사가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은 참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 네. 언론 하나의 역사에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도 과거 신문사에 있을 때 이제 고소고발 사건에 많이 이제 그 조력을 해보고 네네. 거기에 이제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매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그 법원이나 검찰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어떤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많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왕 뭐 법률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률적인 쟁송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냉정하게 네. 검찰이나 법원에 법률적인 판단을 받으면 되고요. 네네. 홍 후보도 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니까 네. 차분히 지켜보면 될 일이지 자사의 매체나 또 방송 신문을 이렇게 공이 합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그 방송법을 개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신문사에다가 종합편성 채널을 부여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영향력이 너무 세진다 이런 반론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네. 신문이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 큰데 거기에 방송까지 주면 예를 들어 사주가 한 사람인데 뭐 신문으로도 비판하고 방송으로도 비판하면 이게 너무 이게 과한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그 수치를 넘어선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신과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렇게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매체가 이렇게 신문과 방송 동시에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뭐 특정 기업이나 특정 정부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이렇게 어떤 소송 같은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더 공정한 독립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차제에 언론과 그러니까 방송과 신문을 함께 갖는 것을 계속 유지하게 해줘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법률가이기도 하니까 한 가지 좀 지적을 하면 그 홍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방송과 신문을 갖다 바치고 조카까지 구속시켜 특보 자리 얻었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의 주체는 홍석현 전 회장이신 거죠. 사실은 JTBC나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홍석현 회장이 그 방송과 신문을 갖다 바친 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홍석현 회장님만이 문제를 삼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 저희 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이게 마치 막말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기도는 정말 그 과거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우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것을 뭐 좌파 그런 네티즌들이겠죠. 그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뭐 충격, 막말, 뭐 강효상 의원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정말 그 참 이 좌파들의 이런 그 이게 편향적인 왜곡이 자신들을 입장을 대변하면 사이다 발언이고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막말이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뭐 홍준표 후보의 이제 거친 말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게 막말 프레임이 지난 대선 말기에 그 문용식입니까? 그 문재인 캠프의 그 이제 그 가짜 뉴스 대책 단장이 맞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이 이게 지금 뭐 폐륜 집단으로 뭐 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공격하니까 거꾸로 저기 뭐
뭐 장인 영감택이 예, 예. 발언을 해서 이제 이게 막말 프레임을 이게 오히려 덮어 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막말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우리 공당의 후보를 계속 비난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정말 이런 막말 프레임을 씌우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도 못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좀 표현이 거치더라도 전곡을 찌르고 좀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그것은 막말이 아니고 정확한 좀 말인데 좀 용기 있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꾸 막말 프레임을 우리가 동조해서는 네. 저쪽 의도에 오히려 넘어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특보들이 둘 다 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정인 특보는 미국에 가서 세상을 들썩들썩거리는 말을 하고 왔고요. 지금 현재 그 홍 후보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했던 문제가 됐던 홍석현 전 회장은 역시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이 될 뻔했던 사람이죠. 예, 근데 예. 지금 뭐 이분이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무튼 말이 많은데 청와대에서는 해촉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본인은 자기는 승낙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국민소통 수석으로 영입했고요. 그래서 언론과 포탈에 지금 막강한 권력을 지금 거느리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론을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데 더 이 장악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이 속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거에 이제 DJ 정부 때 네. 메이저 언론사들을 세무조사를 해서 그 사주들을 대거 구속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하면서 제가 동아일보랑 이렇게 그랬습니까?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메이저 보수 언론들이 김대중 정부의 그 대북 정책, 햇빛 네. 정책, 또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론 길들이기 차원에서 네. 저는 그 보복적인 세무 조사를 했다 이렇게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칼이 많지 않습니까? 정권은 네, 뭐 세무조사도 있고 뭐 네. 뒷조사도 있고 네. 또 뭐 방송에 관한 권한도 있고 제허가 권한도 있고 음. 근데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그 언론을 길들이게 하고 네. 이런 것은 여야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뭐 보수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자꾸 이 권력자들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네. 자꾸 뭐 우리 정 대변도 그렇지만 자기를 비판하는 글이나 또 언론은 싫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동조해주고 홍보해주기를 바라지. 네. 자꾸 이렇게 쓴소리하는 그런 언론은 다들 싫어합니다. 네. 이 권력자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요. 오직 예. 했으면 뭐 그런 것 때문에 과거 미국 대통령 한 분이 나는 뭐 정말 언론은 정부는 내가 택하지 않겠다 네네. 이런 말씀까지 하셨. 네. 거꾸로 보면 그만큼 언론이 정부나 정권에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해온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쓴소리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정권이 제대로 네. 올바른 길을 가고 실패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누구든지 권력자들은 네.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쓴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고 네. 이렇게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네. 본인들에게도 좋고 네. 또 나라에도 좋고 네. 이렇게 다 좋은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강효상 의원님 스스로가 내가 이런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을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우리 위원장님의
인품을 아는 분들 역시 이 투쟁위원장을 맡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위원장을 맡은데 나름대로 사명감과 소회도 남다르실 걸로 보고 또 뭔가 반드시 이 투쟁위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의 공정성,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의 방송 장악, 언론 장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에서 사실 그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우리 정우택 네. 당대표 권한입니다. 네. 그런 일련의 그런 언론의 자유, 방송의 그런 공정성, 중립성을 해치는 네. 그런 정부 여당 쪽의 발언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정우택 대표가 정말 용기 있게 이런 조직을 만들었고요. 네. 저도 당의 부름을 받아서 네.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락이 왔을 때 이것은 내가 언론인으로서의 하나의 숙명이고 사명이다. 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또 공직 활동을 하는데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후퇴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 그런 목표와 사명감 때문에 한 것이지 네. 제가 이런 역할이 뭐가 좋아서 네. 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뜻밖에도 약 20여 분의 네. 원내외에 상당히 그 의원님들과 당협위원장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정말 방송이 정말 중립성 또 언론의 자유가 만개되는 또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방송 또 국민의 언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효상 의원님 모시고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현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라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우리 강효상 의원님이나 저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강효상 의원님께서 언제 이 방송장악투쟁저지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시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장직을 빨리 그만두면 빨리 그만둘수록 대한민국의 방송, 언론이 보다 공정해지고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공정한 보도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효상 의원님 모시고 하는 이 대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당의 의견이 반영되되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운영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정권이 바뀐 과도기 상황이니까 정권 초기에는 비록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지만 현재는 과거 여당이었던 우리 측에서 임명한 사람이 3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쪽 사람이 많은 거죠. 위원장 포함해서. 그래서 꼼수를 어떻게 부렸느냐. 우리가 임명한 정부 시절에 임명한 분을 차관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민주당 몫을 넣고 거기에다 국민의당이 하나 들어가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3대2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위원장까지 임명을 하게 되면 4대1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서 임명이 된 분을 빼내고 거기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을 넣다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다수결 상황이 3대2에서 2대3으로 바뀐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뭐 단순하게 그 KBS, MBC 사장 물러나려는 것, 거기에다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여기까지 갔네요. 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MBC에 대한 직격탄을 한번 날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예. 당선이 되자 YTN 사장은 눈치를 봤는지 스스로 물러났고 예, 예. 또 MBC, KBS 사장 물러나라고 하고 예. 언론 노조까지 가세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예.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장악을 했고 예.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뭔가 방송 장악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보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민주정부에서 지난 그 최순실 사태의 교훈이 뭡니까? 어떤 민간 부분에 네. 정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국민의 여망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공당이 공영 방송 지배 구조에 네. 개입을 하고 네. 그 권력이 계속 이런 부당한 압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네. 보도를 해라 네. 이런 거고요. 지금 벌써 1년에 네. 그 공영 방송이나 민간 방송에서 네. 어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해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 부당한 또 편파적인 네. 정권 홍보에 가까운 네, 이런 네. 방송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이런 거는 정말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노조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그 부역자 명단이라고 예, 부역자 명단 나왔죠. 예, 지금 작년 말부터 지금 3차례에 걸쳐서 네네. 지금 실명을 공개를 하고 네네. 퇴출시키겠다. 네. 무려 숫자가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100명에 그렇습니까? 달합니다. 예. 무슨 이분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네네. 부역자라는 말을 네네. 지어가지고 부역자라는 말은 국가 반역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던 네. 정말 참 무시무시한 용어인데요. 네네.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네. 이게 어떤 고위 간부를 지낸 사람들을 네네. 싸잡아서 네. 지금 부역자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네네. 이런 것은 정말 그 반헌법적인 행태인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한 45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 참사 그리고 검증 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사드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북핵 대처 문제, 북에 대한 인식 문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방송과 언론 그리고 신문을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최근에 MBC, KBS 사장을 그만두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언론 노조가 나서서 속칭 말하는 부역자 명단까지 발표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언론을 바로잡기 위한 투사로서 강효상 의원님께서 깃발을 들고 앞장서 계십니다. 우리 강효상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장 출신이시고 현재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방송을 국민의 편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 장악 저지 투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자리이고 누가 선뜻 맡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효상 의원님께서 용기와 결기를 가지시고 이 어려운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 예, 대변인.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떠세요? 유해 교수 대신 예, 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유해 교수께서 얼마나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 적반하장을 진행해 왔는지 몸소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설명을 드렸고 거기 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자, 간단하게 우리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네, 네.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네, 제가 언론인 출신으로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맡았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름의 위원장을 맡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야당 시절에 네. 정말 입만 열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네. 정말 방송과 언론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얼마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정말 언론 자유가 만개하고 정말 방송이 정말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참 과감한 그 행보들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언론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정말 요새 뭐 유행하는 말이 내노란불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장악하면 국민의 방송이고 네. 다른 당이 장악하면 그거는 정권의 방송이고. 뭐 사실 우리 당은 장악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보면 MBC, KBS를 다 자사 기자 출신들로 임명했고 네. 굉장히 저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그렇게 공영방송을 운영해 왔고요. 네, 그리고 지난 뭐 최순실 게이트의 뭐 보도 그 박근혜 정부가 그 소위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네, 가지고 일종의 블랙리스트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 그 지금 김기춘 실장과 네. 조은선 장관이 그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행태인데 네.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완전히 언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공공연하게 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네. 퇴진 압박을 하는 것은 정말 반헌법적인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과거에 지금 문제가 됐던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그런 리스트를 작성했다라고만 보도가 됐지 구체적으로 그 블랙리스트에 어떤 단체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까지는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요번에 언론 노조가 속칭 말하는 부역자 명단을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면서는 구체적인 조남 그리고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다 밝힌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냥 싸잡아서 부역자라고 했지 그 사람들이 정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뭐 이렇게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 사람을 부역자라고 했는데 왜 부역자인지는 설명을 안 했다는 건가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네,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그냥 네네. 싸잡아서 네네. 보면 이제 유추하기로는 대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네. 이제 방송 간부를 지냈다는 네네. 그런 이유가 대부분이 아닌가 네. 저희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 모욕죄도 되고 예. 뭐 사실 개인의 어떤 신상을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예. 아까 그 부역자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이 말을 함부로 쓴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글쎄 이게 지금 이분들이 뭐 이야기한 것처럼 설사 좀 잘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좀 협조적이었다 치더라도 이런 분들을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이고 또 법치국가 아닙니까? 네네.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서 네. 거기에 처벌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부역자라는 정말 그 주홍글씨를 네. 정말 딱지를 붙여서 네. 말씀하신 대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가하는 것은 네. 저는 정말 민주 사회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정말 이렇게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당에서도 이미 MBC에서는 그 고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네. 피해 보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 그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에서는 네. 또 법률 그 소송 이런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법률적인 그 조력을 해서 네. 그분들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네. 또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고 모욕죄가 이제 모욕죄가 친고죄죠. 친고죄고 예. 그렇다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아유,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네. 투쟁위에서 법률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정 대변인께서도 거기 소속돼 계신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교훈을 되살려서 지난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게 네, 개선이 돼 오고 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자신들이 정권을 되찾았다고 해서 마구 이렇게 또 언론 방송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DJ 정부나 또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겨레 신문 사장, 그러니까 방송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KBS 사장으로 앉히고 노조위원장 출신을 또 MBC 사장으로 앉히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를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도 해당 기자 출신들이 사장이 되도록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해서 어느 정도 언론의 공정성을 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당 시절에 임명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눈에 가시 같으니까는 빨리 물러나라 그러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그 중대한 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정부가 네네. 완전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예. 완전히 그건 무슨 룰을 말씀이시죠? 그 완전히 룰을 깬 건데요. 네네. 지난 그 정부에서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네. 정부 위원 몫으로 네. 김용수 미래부 네. 공무원 출신을 방통위원회에 임명했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5명인데요. 네. 위원장이 한 분이 계시고 위원이 4분 계신데 관행적으로 여당 3사람 네. 그리고 야당 2사람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한국당에서는 저희가 이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난 정부에서 정부 몫으로 임명된 그 김용수 위원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저희 한국당에서 추천한 김석진 위원이 있으니까 네. 저희 야당 몫은 두 명이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원내 그 지도부 간에 한 명을 국민의당에 네, 네.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그 양보도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정부 몫으로 임명된 김용수 위원을 미래부 차관으로 임명을 해버리고 방통위원을 빼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임명된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을 빼가지고 임명시키고 그 공석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민주당 몫으로 임명됐던 고3석 위원을 네. 거기다가 정부 위원 몫으로 또 네네. 그냥 갖다 꼽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야의 배분이 자칫 4대1로 4대1까지 되는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의 사실 정체성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부 편을 들면은 정말 네. 4대1이 되는 네. 위원이 2명이 안 되면 이게 방통위원회 회의도 소집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불균형한 네.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 상업 장사에도 이게 상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것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고 네. 하나의 그 서로 약속이 있는 건데 이건 법 이전에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꼼수들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인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를 보더라도 네. 또 총선 때 굉장히 저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네. 공영방송이 보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네.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건지 네. 지금 다시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이 프로그램 이름하고 똑같은 네. 정말 적반하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KBS, MBC 방송사 사장 사퇴해라, 교체해야 된다, 막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이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보시면요. 이게 상당히 1년에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출범 직후에 네. 국정자문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이 언론 노조는 방송사 사장의 사퇴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노조가 뭐 요구하는 거야 마땅한데 뭐 거기서 그런 얘기 할 건 아닌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가 직접 말은 못하지만 네. 언론 노조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애드벌론을 띄웠고요. 곧이어서 바로 언론 노조들이 네. 굉장히 이제 그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6월 8일 날 정말 공공연하게 네. 공당의 대변인이 네. MBC 김장겸 사장 또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을 사퇴를 압박을 했고요. 네. 또 하루 뒤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6년이나 지난 KBS의 그 민주당 뭐 회의 도청 의혹, 네. KBS는 절대 도청이 아니라고 네.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때 조사가 끝난 수사 사안입니다.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입건조차 안 됐다고 얘기 그렇습니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면서 네. 고대영 사장 사퇴와 재수사를 주장을 했고요. 네. 뭐 또 바로 민주당 미방위원들이 또 네.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련의 이 조직적인 방송 장악 움직임이 네.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야 저기 너희 노조는 그 사장 바꾸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뭔가 짠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KBS, MBC 사장들은 임기가 다 남아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대변인들이 나서서 물러나라. 그렇습니다. 예.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제는 그야말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네. 정권이 바뀌어도 네. 그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네. 어떤 그런 소신이 있는 그런 그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장치인데 네. 이런 제도적 장치마저 네. 완전히 무시하고 형해화시키는 정말 이거는 언론 자유를 정말 후퇴시키는 네. 정말 이런 그 일들을 버젓이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었죠. 과거에 사실 이제 역대 정부의 과거에는 이제 그 뭐 50 때 사실 뭐 땡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예. 예. 그러나 그 뒤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 보면 예를 들면 뭐 한겨레 논설위원을 KBS 사장에 임명시킨다든지 네네. 뭐 MBC 노조위원장 출신을 또 MBC 사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과 코드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왔던 것이 네. 이건 뭐 여야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